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분석 리포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피지컬 AI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뒤에 숨은 구체적인 계획이 대체 뭘까? 다들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두뇌를 얻어서요. 네. 이걸 자신의 강력한 신체, 그러니까 하드웨어 제조 역량에 어떻게 이식하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이식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분석 자료의 핵심 주장은요, 현대차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특히 테슬라와 같은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선언이라는 점입니다. 아, 테슬라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렇죠. 오늘 대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모두가 주목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현대차와 테슬라가 얼마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전략적 차이를 비교해보고요. 네. 둘째는 이 거대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차 그룹 내부의 강력한 공급망. 자료에서는 이걸 비밀 병기라고까지 표현하거든요. 그 실체를 파헤쳐보겠습니다. 비밀 병기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가 현대차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게 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지점부터 바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인데요. CES 2026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길이 완전히 갈라섰다. 이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는 프리미엄 산업용 시장을, 테슬라는 범용 대량 보급형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대 범용이군요. 네, 비유하자면 외과 수술용 초정밀 로봇파라고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전동 드릴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목표랑 기술적 요구사항, 가격대가 전혀 다른 시장인 거죠. 그럼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그 수술용 로봇에 해당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전략의 핵심은 구글의 최신 AI, 제미나이를 탑재한 고지능 로봇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네, 이건 단순히 상자를 나르는 수준을 넘어서요. 반도체 공장이나 연구소처럼 아주 정교하고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그런 극한의 산업 현장을 목표로 한다는 뜻입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범용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서 인간 작업자랑 협업하면서 고도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생산 목표도 나왔나요? 네, 생산 목표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신공장에서 연 3만 대로 시작합니다. 연 3만 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 테슬라 계획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테슬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회사의 철학이 완전히 갈립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026년에 양산을 시작해서요.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해요. 100만 대요? 네, 연 3만 대와 100만 대. 이건 뭐 목표 자체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러네요. 테슬라는 대당 2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2만 달러요? 그 가격으로 가정과 공장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만능 일꾼을 만들어서 시장 자체를 창출하고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100만 대에 2만 달러라니? 이건 뭐 거의 로봇의 대중화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AI 기술 확보 방식도 좀 다르다고요? 현대차는 구글의 손을 잡았는데 테슬라는 역시 혼자 가나요? 테슬라는 뭐 전형적인 자체 기술 신봉자잖아요. 그렇죠. 수백만 대의 자사 전기차를 통해 축적한 그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랑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직접 개발한 AI 칩까지 이 모든 걸 그대로 로봇 옵티머스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를 통해 세상을 배운 AI를 로봇에 넣는다. 네,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차별점을 두는데요. 로봇을 한번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RAS, 로봇 as a Service라는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아, 구독 모델. 네, 로봇 하드웨어는 빌려주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보수,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죠. 전략의 차이는 정말 명확하네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걱정도 들어요. 테슬라의 그 압도적인 물량과 저가 전략이 결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현대차가 공들여 만든 그 비싼 프리미엄 로봇 시장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위험은 없을까요?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프리미엄을 굳건히 지켰지만 결국 안드로이드 진영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전체 시장 파이를 장악한 것처럼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경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죠. 자료에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요. 첫째는 산업용 시장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이요? 네, 가정용 시장과 달리 산업 현장에서는 저렴한 가격보다 단 1%의 오차도 없는 신뢰성과 안전,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공장이 멈추면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맞습니다. 공장 라인이 한번 멈추면 수십억 손실이 발생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저가 로봇을 섣불리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대차는 구글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이 신뢰의 영역을 먼저 선점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둘째로 재미있는 점은 이 두 회사가 당분간은 서로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리그에서 뛰는 거군요. 네, 마치 헤비급 챔피언과 플라이급 챔피언이 각자 자기 체급의 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링 위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각자의 표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테슬라와 전혀 다른 프리미엄 산업용이라는 정교한 길을 가기로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결국 품질과 안정성이 생명일 텐데요. 네, 그렇죠. 테슬라처럼 모든 걸 자체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수준의 정밀한 로봇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건지 그 해답이 바로 그룹 내부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것만 기억하지만 이 분석이 진짜 무섭다고 평가하는 지점은 그 기술을 그룹 전체의 역량으로 소화하고 확산시키는 능력입니다. 아, 그리고 그 중심에 모베, MOB라는 독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배요? 네, 로봇의 관절과 근육, 그러니까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이죠. 이걸 내재화했다는 건 품질 관리와 원가 경쟁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차의 진짜 비밀병기인 셈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계열사들이 이제는 최첨단 로봇의 핵심 부품을 만든다니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그럼 각 계열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를 만들던 그 정밀 가공 기술과 양산 노하우가 로봇 생산에 그대로 이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는 기존의 자동차 구동 모터나 센서 제어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 전용 구동 모듈과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요. 아, 하드웨어의 핵심을 담당하는 거군요. 네, 사람으로 치면 로봇의 튼튼한 뼈대와 정교한 신경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의 중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공장 자동화의 스페셜리스트인 현대위아는 이 로봇들이 일하게 될 AI 팩토리의 전체 공정 설계와 자동화 설비를 공급합니다. 아, 로봇이라는 최고의 배우를 위해 최적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연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와 무대까지 직접 만든다. 흥미롭네요. 그럼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이 그림에서 어떤 조각을 맞추게 되나요? 현대글로비스는 이 그림의 완성이자 새로운 사업의 시작점이 됩니다. 완성된 로봇과 AI 팩토리 솔루션을 자사의 거대한 물류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해서 물류 자동화를 구현해요. 아, 스스로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직접 테스트해보는 거죠.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이 성공적으로 검증된 자동화 솔루션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기업에 판매도 하고요. 네. 다른 기업에 판매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정리해보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을 조달하는 수준을 넘어서 로봇의 핵심 부품 개발은 모비스가, 로봇이 일할 생산 환경 구축은 위아가, 그리고 그 로봇과 환경을 활용한 실전 테스트랑 사업화는 글로비스가. 네. 이 모든 과정이 그룹 내에서 하나의 완결된 파이프라인으로 해결된다는 거군요.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경쟁사들이 여러 파트너사랑 협력하면서 속도를 못 낼 때 현대차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진짜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 속도와 시너지가 이 수직 계열화 전략의 본질입니다. 개별 기업들이 각자 부품 구하고 공장 설계하고 테스트할 파트너 찾는 동안에요. 현대차 그룹은 이 모든 것을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조율하면서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 현대차라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보고서는 드디어 제조업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결정적인 계기,
즉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디스카운트란 게 자동차 회사처럼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전통 제조업체들이요. IT나 플랫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가치 평가를 받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네, 그렇죠. 보고서는 현대차가 이 오래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향후 몇 년간 총 3단계에 걸쳐서 기업 가치가 근본적으로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단계에 걸친 재평가라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1단계는 2026년부터 본격화될 AI 팩토리로 인한 가시적인 수익성 개선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디지털 트윈, 가상 공간의 현실을 복제하는 기술이죠. 네, 현실의 공장을 가상 공간의 쌍둥이처럼 그대로 복제하는 기술인데요. 예를 들어 새로운 로봇팔을 설치한다고 할 때 실제로 공장 라인을 멈추고 설치할 필요 없이 가상 공장에서 수천 번 테스트해서 가장 효율적인 위치와 동선을 미리 찾아내는 거죠. 와, 실패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겠군요. 맞습니다. 이걸 활용해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서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증명되는 이익 개선이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2단계가 바로 아틀라스의 실전 투입이군요. 그렇습니다. 2단계는 2028년 조지아 신공장 HMGMA에서 아틀라스가 실전에 투입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든다. 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미래적인 모델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증명해 보이는 순간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균일한 품질로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그야말로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를 의미합니다. 현대차의 제조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 될 겁니다. 2028년에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모습이 공개된다면 그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할까요? 리포트에서는 이 계획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적인 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물론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수천 개의 로봇이 서로 충돌 없이 협업하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은 여전히 큰 도전이죠. 그렇죠. 하지만 보고서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제어 기술, 구글의 AI,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기술이라는 이 세 개의 축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기업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그 옴니버스 가상 공장에서 수억 시간에 달하는 사전 학습을 통해서 현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이 모든 변화의 활용 정점이 될 것 같은데요. 반복 매출 비중 확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3단계는 그 이후 사업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바로 반복 매출 비중의 확대죠. 지금까지 제조업은 자동차나 로봇을 한번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잖아요. 네, 일회성 판매였죠.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구독 서비스, 즉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통해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아,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기능을 유료로 다운로드하고 월 구독료를 내는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거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로봇 구독 서비스 RAAS까지 더해지면 현대차는 더 이상 일회성 판매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치 평가도 달라지겠네요. 그럼요. 그 결과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파는 테크 기업 수준의 멀티플, 즉 PR에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분석입니다. 매달 구독료를 받는 넷플릭스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정말 거대한 계획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엔비디아로부터 강력한 연산 능력이라는 최첨단 신경망, 네. 그리고 구글로부터는 최고의 로봇 지능이라는 명석한 두뇌를 수혈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강력한 하드웨어 제조 능력과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이라는 튼튼한 신체 위에 성공적으로 이식하고 있는 과정이군요. 맞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8년 조지아의 로봇 공장이 단순히 새로운 공장 하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가 제조업의 한계라는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AI와 로봇을 통해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실험의 서막이 오른 셈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산업용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한 기업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물리적인 몸을 대량 생산하는 능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AI 두뇌를 결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이 기술이 과연 공장 안에만 머무를까요? 로봇이 만드는 자동차를 넘어 이 기술이 공장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해보는 것도 앞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